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승노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 하면은 이제 뭐 복부지방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거 말고 fat, 우리가 먹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흔히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름이라고 하면 또 액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냥 두 가지를 퉁쳐서 지방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온갖 파들로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 아니다. 포화지방을 먹어야 된다. 또 씨앗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죽음의 독성 물질이 생겨난다.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 카더라 이런 것들을 확대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걸로 또 유튜브를 찍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노이즈들이 많은데 실은 이제 근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내 건강과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분자생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관찰 연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을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더라. 어떤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암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장수한 분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백세인 연구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특정한 종류의 기름들을 나눠드린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드셔보십시오라고 하고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 상태를 나눠드리지 않은 분들과 비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봐서 그런 것들이 일관된 방향을 외칠 때 그때 우리는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들을 보면 이제 카더라 수준 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성분들이 관찰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떡밥 중에 하나인데 쌀에 비소가 있다. 예, 쌀에 비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흙에서 키우는 거니까요. 사실은 비소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다만 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산 쌀에는 비소가 많다. 사실입니다. 한국산 쌀에 비해서 미국산 쌀의 비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쌀을 먹으면 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에 걸리기 때문에 죽는다. 제가 아는 미국 분이 한국산 쌀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각국의 이제 비소에 대한 관리 기준들이 있고요. 해당 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의 발암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엉성하긴 한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비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쌀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그런 쌀에 비해서 비소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국 쌀을 평생 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10만 분의 1 정도의 암 확률이 증가가 됩니다. 1000분의 1%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리스크라고 하면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십 %의 암 발생 리스크가 증가가 되고 담배를 핀다. 그러면 폐암 이런 것들은 정말 수십 배 리스크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굉장히 미미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이제 조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국산 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한국산 쌀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미국 분께서 또 구운 고기는 드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구운 고기에서 발생하는 나이트로스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들이 또 가지고 있는 발암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만 분의 1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불필요한 공포를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방에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저속노화 식사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전통 지중해 식단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지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12일이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과학 저널 중에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권위 있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서도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논문에서 리뷰 논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식단과 거의 비슷하게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다 종합하였더니 식물을 많이 먹되 적당히 지방을 섭취하고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통곡물 많이 먹고 콩 많이 먹고 견과류, 불포화 지방 많이 먹고 그리고 적당히 가금류와 해산물을 먹고 적색육은 조금만 먹고 그리고 단순당과 정제국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슈가, 특히 정제국물에 대해서는 조금만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식사를 하면 상당한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중해 식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속노화 식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파적인 무슨 그런 강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저속노화 식사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통곡물과 콩과 견과류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리브오일이죠. 올리브오일 광고 드리고 있고,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생선과 가금류를 많이 드십시오 하는데, 생선에는 다중불포화 지방산, 특히 N3 지방산, 여러분들이 오메가3라고 알고 계시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치즈와 붉은 고기는 적당히, 너무 많지 않게 조금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또 튀김과 단순당과 정제국물 적게 드십시오 말씀드리는데요. 튀긴 음식 자제하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튀김에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방과로 다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고 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생물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지방이라는 것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겁니다.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꼬리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서 이 지방산의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가 다 단일 결합인 경우에는 포화지방, 그리고 시스형으로,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있고 수소가 같은 쪽에 있으면서 불포화 지방, 즉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시스형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헷가닥 뒤집혀서 수소가 맞은편에 있는 경우에 트랜스형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불포화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방산의 구조에 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럼 포화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화 지방은 지방산 사슬의 각 탄소 원자가 가능한 최대한의 수소와 결합해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동물성 지방, 버터, 치즈, 고기의 비계, 그리고 일부 식물성 지방 중에서는 코코넛류나 팜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옛날에는 이 포화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세하게 관찰 연구 분석을 해보면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로 놓고 봤을 때 이 포화지방이 해롭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트랜스 지방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나쁜 놈은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의 누명을 사실은 포화지방이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포화지방 자체나 아니면은 이 유제품에 있는 포화지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에 있는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이나 또는 질병 발생률,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를 그렇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포화지방이 과거에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포화지방도 종류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드릴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팜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 불포화 지방의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지방산의 탄수사슬 중에 일부에 이중결합, 두 줄이죠. 두 줄짜리가 있어서 탄소가 수소로 모두 다 채워지지 않아서 빈자리가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하다는 것은 덜 컴팩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의 지방산은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전체 지방산 사슬에서 한 군데만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불포화 지방산, 이 지방산의 전체 사슬에서 여러 군데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이 다 다중불포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선에도 많고 견과류, 까놀라유, 해바라기유 다 다중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시드오일, 식물성 기름은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경우에는 전체 식사에서 오메가6, 그러니까 염증을 만드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죠, 와 오메가3, 염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중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을 4대1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현대의 서양식인은 15대1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염증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식습관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잠재적으로 주요 질병에 의한 사망, 그리고 전체 사망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지질 수치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포화지방 자체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우리가 강제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또 논란이 되는 주제죠. 오메가3입니다. 관찰 연구에서 봤을 때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존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낮은 걸로,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은 보다 건강한 걸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오메가3를 보충제 형태로 드리는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맥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또 여기에도 지금은 논란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제 트랜스 지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요즘은 아닙니다. 과거죠. 마가린 같이 이렇게 수소화라는 인공적인 과정으로 불포화 지방의 수소를 첨가해서 상온에서 버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을 옛날에는 스프레드 형태로 만들어서 빵에도 많이 발라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마가린을 발라 먹는 일은 거의 없지만 쇼트닝의 형태로 사실은 초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 즉 시드 오일 같은 것들을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해서 고온에서 가열하는 경우에 이 이중결합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재료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에는 감자튀김, 도넛, 치킨 이런 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랜스 지방은 빌런인 것이 이제 확실하다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트랜스 지방은 안 드시는 게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WHO의 경우에는 일일 전체 섭취 에너지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를 1%로 줄일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포화지방이 해롭다고 알아왔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변수로 함께 고려해서 분석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포화지방 자체의 해로운 효과가 소거가 되고 트랜스 지방만 빌런으로 남는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은 안 드시는 게 답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 지방산과 단일불포화 지방산의 비율로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가열을 한다, 즉 튀김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거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콩기름, 해바라기유, 아마씨유, 옥수수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포도씨유 같은 기름들, 이런 기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트랜스 지방이 고온에서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드 오일을 이용한, 씨앗 기름을 이용한 튀김 요리, 가열 요리를 먹는 것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열 요리에서는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결론이 쉽게 나오죠. 프레디 매드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한테 올리브유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인자들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인자가 좋았더라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표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기름이 아보카도유입니다.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열 요리를 집에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해서 실제로 지중해 식사와 관련된 연구 도구들에서는 가급적이면 집에서의 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면 독성 화학 물질이 생긴다, 또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불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 연구들이 있는데 올리브유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고온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분의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관찰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질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연기가 나면서 거기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210도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 필요한 기름의 온도는 한 170도에서 180
110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온도 조절 실패해서 200도가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210도를 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불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조금 더 값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연점이 이 경우에는 23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댁에서 가열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다중불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요리를 할 때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말 고온의 요리를 할 때는 또 올리브유의 냄새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좀 예민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차갑게 먹거나 샐러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빵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마시거나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기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16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열 단계가 있는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다중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기름은 주로 차갑게 드시는 용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기름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리용 기름으로 쓰기보다는 보통은 생선 자체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만 놓고 봐도 시드 오일을 가열하는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드 오일이 염증을 만드는 것은 비단 트랜스지방 형성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은 시드 오일 중에 해바라기유나 옥수수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을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냥 몸 전체의 염증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혈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플라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동맥경화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복부지방의 증가, 또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까놀라유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까놀라유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셨겠지만 오메가3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론적으로 신선한 가짜 낸 까놀라유는 몸에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까놀라유는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낮은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중불포화 지방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면 대량의 트랜스지방이 형성됩니다. 이 문제는 콩기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콩기름도 스펙만 놓고 보면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은 굉장히 착해 보이는 놈인데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씨앗 기름들을 가열 요리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간혹 이제 방탄커피 얘기를 하기 때문에 MCT 오일 어떠냐, 코코넛 오일 어떠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라 그러죠. 케톤식이 때문에 각광받게 된 기름들입니다. MCT는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중성지방입니다. 사슬에서 탄소가 6개에서 12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MCT유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소장에서 소화효소의 도움이 없이도 흡수가 곧바로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 실제로 케톤 생성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케톤 생성을 자극한다는 말은 케톤 상태가 되게 되면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케톤이라는 게 또 근분해를 억제하는 특성도 있고, 말하자면은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대사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마치 이제 내가 간헐적 단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몸을 약간 속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 식사로 방탄커피 이런 것들을 드실 때 MCT 오일을 넣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MCT 오일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화 지방이기는 한데 저는 비교적 중립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는 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연구에서 충분히 이제 관찰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코코넛 오일은 좋기 때문에 벌컥벌컥 많이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빌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MCT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사적인 또는 소화 흡수상의 특질들을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개선하는,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연구가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기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코넛유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별로 또 좋지 않은 놈이 있습니다. 팜유입니다. 둘 다 야자기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달라요. 팜유는 주로는 초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탄소 16개짜리의 팔미테이트, 팔미트산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들입니다.
포화지방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할 수 있고 염증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팜유는 굉장히 값이 싸고 질감이 부드럽고 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팜유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또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충분치는 않은데, 일단은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초가공식품 판별기로 활용해도 될 만큼 그냥 팜유가 딱 성분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그냥 초가공식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팜유는 자주 만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70년대에는 특히 미국의 연구자들은 지방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뇌 모양의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처럼 지방은 칼로리가 많으니까 또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어느 순간 이제 탄수화물이 또 빌런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탄수화물 자체도 아니고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고 뭐 총칼로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지방도 지방 나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지방은 그저 빌런을 넘어서 이제는 건강한 식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양학적 축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름들, 지방들이 각양각색의 특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같은 원재료를 활용하더라도 또는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만들더라도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가공류, 그 다음에 경화유, 그리고 고온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트랜스지방은 몸에 나쁩니다. 시드오일, 씨앗기름,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 고온에서 가열한 튀김들 좋지 않다는 거죠. 패스트푸드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마가린 좋지 않고요.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슈트닝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도 포화지방 나름입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포화지방, 팔미트산이 많이 들어있겠죠. 몸에 나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포화지방이 포화지방 나름이라고 해도 적색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인지기능 저하가 생긴다거나 제2형 당뇨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개별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포화지방을 무한정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절대로 포화지방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불포화지방만 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드십시오. 댁에서 요리하실 때는 가열 요리할 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정도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두 기름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로 요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물로 요리하고, 찔 수 있으면 찌고, 어쨌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굽고, 그 다음에는 기름 발라서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그래도 안 될 때만 튀기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딥프라이 같은 거를 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기름 베이스의 요리보다는 물 베이스의 요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은 영양제를 통한 보충보다는 다양한 진짜 식재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또 무한히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모든 지방은 열량이 높고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또 고지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도 많고요, 또 증거들도 계속해서 쌓이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중용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작년에 출간되었던 저속노화 식사법에서 지방에 대한 한 챕터를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즈가 대체 왜 몸에 좋지 않느냐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치즈와 유제품이 지금까지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의원의 저속노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